이 이야기는 용인시에 사시는 이정숙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시 남편분이 오늘 어디 가신다고 했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재활 운동 다녀온 다음에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요. 친구요? 남자가 짧게 되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제 아내도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서요? 두 사람. 남자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소파에는 허리 보호대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영양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머뭇거렸어요. 몇 달 전 남편분과 같은 병실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옆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 그리고 매일 병실을 드나들며 남편에게 물을 건네고 귤을 까주고 제가 없는 동안 간호사를 불러주던 그의 아내. 저는 휴대전화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계속 같은 날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확실한 거예요? 아직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곧바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확인도 안 된 일을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화가 난 이유는 남자가 남편을 의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아주 잠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통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장난 전화였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넷이 같이 밥 먹었던 날 기억하시죠? 그날의 식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먼저 알아차렸던 일. 그 여자가 남편의 다리 저림 증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일. 두 사람이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웃었던 모습. 당시에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자가 말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은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점심 장사를 준비하느라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하게 났고 저는 주문받은 나물을 용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몇 번이나 울렸지만 장갑을 끼고 있어서 바로 받지 못했어요. 잠시 뒤 확인해 보니 남편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제게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자 모르는 남자가 받았습니다.
혹시 김영호 부장님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아내인데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용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신데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 중입니다. 그 뒤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게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다리가 저린다거나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당긴다고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조금 쉬면 괜찮다며 넘겼어요. 그러던 남편이 그날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손을 잡자 남편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오래 진행돼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의사는 더 미루면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척추의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했어요. 설명만 들어도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수술 동의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꼭 해야 합니까? 남편이 묻자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루는 게 더 위험합니다. 결국 남편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투었던 일도 떠올랐고 아침에 별말 없이 출근시킨 일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오기만을 바랐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혼자 몸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화장실에 갈 때도 보호자의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한 걸음씩 옮겼어요. 평생 저보다 덩치가 큰 남편을 그렇게 부축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허리 세우지 말고. 제가 말하면 남편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자주 깼어요. 남편이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물도 먹이고 자세도 바꿔주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병원 보호자용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고 나면 허리와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오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됐고 남편이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면서 그 돈마저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사장님은 당분간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근무 시간을 줄여 계속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들러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고 8시쯤 가게로 갔다가 오후 1시가 넘으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다음날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을 챙겼어요. 몸은 지쳤지만 남편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저는 남편의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이럴 때 챙기라고 부부가 있는 거지. 고맙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서로의 생일도 간당히 넘어가는 해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큰일이 생기면 결국 서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이 있던 병실은 4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옆자리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입원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도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네. 그쪽도요? 이제 재활이 문제라네요. 같은 병실에 환자를 둔 보호자끼리라 나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의사 회진이 늦어지면 함께 기다렸고 병원 식당에서 마주치면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습니다. 말투가 밝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었어요. 간호사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일을 나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일 가세요? 네. 오전에만요. 매일 병원하고 일터를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의 물병을 채워놓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무슨 일 있으면 간호사만 좀 불러주세요. 그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혼자 몸을 일으키기 어려웠고 간호사들도 늘 곁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병실을 비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괜히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서로 돕는 거죠. 그 여자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일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면 남편 머리맡에 물이 채워져 있거나 과일이 놓여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 보호자가 챙겨줬다고 했어요. 당신 없을 때 물 쏟았는데 닦아줬어. 간호사도 불러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너무 많이 지네요. 신세는요. 저도 그쪽 남편분이 우리 남편 말동무 해줘서 좋아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4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과 옆자리 환자는 회사 이야기와 재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먼저 걷기 시작하면 은근히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복도 2바퀴 돌았어요. 옆자리 남자가 자랑하면 남편도 말했어요. 나는 내일부터 3바퀴 돌 겁니다. 보호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길고 단조로웠어요. 식사 시간과 회진 시간, 재활 시간을 제외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입원한 뒤에는 유난히 농담을 자주 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남편의 농담을 잘 받아줬습니다. 퇴원하면 제일 먼저 뭐 드실 거예요? 그 여자가 물으면 남편은 대답했어요. 삼겹살이요. 허리 수술하고 무슨 삼겹살이에요. 허리하고 삼겹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여자가 웃으면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남편이 병실 생활로 우울해질까 걱정했는데 이야기 상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4사람이 퇴원하면 함께 밥이라도 먹자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다들 죽만 먹으니까 퇴원하면 맛있는 거 먹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죠. 그때는 환자들이 사야죠. 옆자리 남편이 말하자 모두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병원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가게단체 주문이 들어와 평소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원래라면 1시 조금 넘어 병원에 도착해야 했지만
그날은 3시가 가까워졌어요. 병원 복도를 서둘러 걸어가며 남편이 혼자 잘 있었을지 걱정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췄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이 들려 있었어요. 껍질을 벗긴 귤을 한 조각씩 떼어 작은 접시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미란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셨어요? 오늘 늦으셨네요. 가게에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놓인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귤까지 까주셨어요? 제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남편분도 드시라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을 때 많이 챙겨줬어. 머리맡에는 죽과 음료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다 주셨어? 식사를 별로 못 하시길래요. 저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자꾸 신세만 지네요. 그 여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다 같은 보호자인데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저는 그 말을 대로 믿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고맙다는 말 잘해.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저녁 미란 씨가 남편에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남편은 여러 번 꺼냈습니다. 옆자리 환자가 재활 중 넘어질 뻔한 이야기, 미란과 간호사에게 농담을 했다가 웃음이 터진 이야기, 집에서 직접 죽을 끓여왔다는 이야기. 저는 남편이 병원 생활을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병실에서 의지했던 것뿐인지, 제가 고맙다고 인사한 이후부터 무언가 달라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시작은 알 수 없어요. 남편은 한가까이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혼자 걸을 수는 있었지만 움직임이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퇴원하는 날 상대 부부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몸 괜찮아지면 꼭 한번 만나요. 제가 말하자 미란 씨의 남편 성진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병원 음식 말고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죠. 얼마 뒤 옆자리 남편도 퇴원했습니다. 4사람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외래 진료 결과는 어떤지, 걷는 건 괜찮은지, 재활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물었어요. 남편도 병원에서 배운 운동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란 씨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 사진을 보내왔고, 저는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대화방이 일주일에 한 번도 조용한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얼굴을 봤지만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남편도 미란 씨 부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연락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퇴원 후 한동 남편의 생활은 재활 중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운동을 했고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처음에는 제가 함께 갔습니다. 남편이 오래 걷지 못해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제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병원은 나 혼자 다녀도 돼.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따라다닐 거야. 저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다니겠다는 말을 반겼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재활 운동을 하러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겠다는 날도 생겼어요. 오랫동안 아파 사람들을 못 만났으니 이해했습니다. 누구 만나? 제가 물으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친구들. 누구? 그냥 예전 회사 사람들 몇 명. 때로는 이름을 말했지만 어떤 날은 여러 명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 않았어요. 남편의 친구들을 제가 모두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큰 수술을 겪은 뒤 남편이 달라진 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쉬는 날이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처 카페를 찾아다니고 새로 생긴 식당도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당신이 이런 걸 다 사와? 제가 웃으며 묻자 남편은 포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나다가 보여서 여기 유명한 데야? 그렇다더라. 누가? 친구가. 남편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케이크를 먹으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나 보다 생각했어요. 외출할 때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난다면서 뭘 그렇게 신경 써? 제가 물으면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프고 나니까 너무 늙어 보이잖아. 사람 만날 때 깔끔하게 입는 게 뭐가 이상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술 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어요. 남편이 다시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향수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언제 적 거야? 아직 쓸만하네. 향 다 변했겠다. 멀쩡해. 남편은 손목에 향수를 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낯설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큰 수술 뒤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외출을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단체 대화방에 성진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약속했던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반가웠어요. 병원에서 헤어진 뒤 몇 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날짜 맞춰보자. 네 사람은 주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병원과 상관없는 시내 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미란 씨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지팡이 없이도 잘 걸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말하자 성진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 거의 정상입니다. 그쪽 남편분도 좋아 보이시네요. 남편도 자신의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뻐근한데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식사가 얼마나 맛없었는지, 새벽마다 옆 병실에서 코를 골던 환자 이야기, 재활치료사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복도 한 바퀴 도는 것도 죽는 줄 알았잖아요. 성진 씨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산책도 1시간씩 합니다. 그때 사모님들이 고생 많이 했죠. 성진 씨가 저와 자기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나가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식사가 시 반찬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생선전에 손을 대지 않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그건 못 드시잖아요. 순간 그 여자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병원에서도 생선 냄새 싫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 여자의 식성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함께 밥을 먹었으니 알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뒤 미란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다리 저린 건 이제 괜찮으세요?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때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병원 생활의 일부를 함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오전마다 일을 하러 간 동안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간 상남편이 화장실에 갔어요. 저도 직원에게 추가 주문을 하려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대화가 멈췄어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해요? 제가 묻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 나도 같이 웃자. 당신은 그때 없었어. 남편은 별 뜻 없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없던 시간, 두 사람만 공유하는 기억.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맞은편에 앉은 미란 씨의 남편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잠시 굳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생선 못 먹는 것까지 기억해? 남편은 운전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도 그런 걸 기억하네. 바로 옆 침대였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두 사람 꽤 친했나 봐.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오전마다 일하러 갔잖아. 그때 많이 챙겨줬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여자에게 부탁했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라고까지 했어요. 더 묻는 것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의 작은 의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집에서 생활했고 저도 가게 일을 나갔어요. 단체 대화방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오래 골랐고 향수도 뿌렸어요. 오늘 누구 만나? 재활 운동 갔다가 친구 만나. 저녁 먹고 와? 아마. 누구 만나는데?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회사 사람. 늦어? 봐서.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네 사람이 식사하던 날 이후로 남편의 외출이 조금 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별일도 없는데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1시간쯤 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오늘 어디 가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성진 씨는 자신도 식사 자리에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같이 있었으니 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외출하는 날이 계속 남편분과 겹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단체 대화방에서 남편분이 병원 다녀온다는 말을 한 날도 있었고, 제가 우연히 남편분 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차를요?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근처에서 봤습니다. 제 입안이 말라갔습니다. 확실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남자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데요?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재활이 언제인지도 알고 있었고, 남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분을 부르던 별명도 나왔습니다. 병실에서 그 여자는 남편을 장난스럽게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도 회사 전화에 계속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붙인 별명이었어요. 김 부장님. 성진 씨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별명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묻자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평소 안 가던 쪽으로 갔습니다. 남편분도 오늘 외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부정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믿기 싫었어요. 무엇보다 상대가 그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부탁했던 사람,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했던 사람, 저와 함께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간병의 힘듦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혼자 의심하는 거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서 제가 확인한 것만이라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허리 보호대, 소파 옆에 세워둔 재활용 지팡이, 냉장고에 붙은 병원 예약표, 그 모든 것이 제가 남편을 위해 보낸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 몸을 받쳐주고, 밤새 통증을 호소할 때 등을 쓸어주고, 아침이면 다시 가게로 달려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왔던 날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병실을 비운 오전마다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귤을 까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고 그 여자가 익숙한 손길로 귤 조각을 접시에 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분께 잘하라고까지 말했어요.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카페였습니다. 성진 씨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다리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작은 수첩과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정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수첩을 봤어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친구를 만난다며 나간 날, 미용실에 간다고 한 날,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날, 그중 몇 날짜가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재활운동을 간다던 날, 회사 동료를 만난다던 날과 겹쳤어요. 이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자 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카페, 식당, 주차장, 사용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날 남편분은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날짜를 확인하니 남편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진 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직접 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겹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조용해진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 통화 목록에 남편분 번호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워졌고요.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 있을 때 다 같이 연락처를 공유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좋은 인연으로 지내자고 했어요. 제가 직접 두 사람의 연락수단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그런 사이라면 제가 어렵게 말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성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였는지, 퇴원하고 연락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중요한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제가 남편 곁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간병하던 시간에 이미 마음이 움직였던 것인지, 퇴원 후 우연히 연락을 이어가다 선을 넘은 것인지, 어디서부터 배신이 시작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이 나와도 상처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는 날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행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게 뻔합니다. 확실한 걸 봐야 저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몰래 따라가고 어딘가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사진을 찍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결혼은 끝난 것과 같은 걸까요? 아니면 확인도 하지 않고 남편을 의심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물었어요. 친구 만났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으면서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엇을 알아보는지 몰랐고, 저는 남편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몰랐어요. 함께 사는 집안에서 각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성진 씨가 보여준 날짜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과거 외출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친구를 만난다던 날, 재활이 늦어진다던 날, 예전 회사 사람과 식사한다고 했던 날, 모두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남편이 입었던 옷과 귀가 시간까지 떠올랐어요. 한 번은 남편이 밤늦게 돌아와 작은 포장 봉투를 숨기듯 서랍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친구가 준 차라고 했어요. 며칠 뒤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일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물건을 뒤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가방을 확인하면 저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저 혼자 품위를 지키며 속고 사는 것이 더 바보 같은 일 아닐까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병실에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이를 악물던 얼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오면 웃던 얼굴. 어느 것이 진짜 남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진 씨에게서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해 연락하지 않는 것이길 바랐어요. 그의 의심이 틀렸다는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이 식사했던 날,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웃다가 제가 오자 대화를 멈춘 순간, 그 여자가 남편의 몸 상태를 저보다 자세히 묻던 모습, 남편이 그녀의 식성을 자연스럽게 기억했던 일, 그 모든 장면은 단순한 병원 인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옷장 문을 열어 셔츠를 몇 벌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결국 제가 몇 년 전 사준 짙은 남색 셔츠를 골랐어요. 오늘 재활 가는 날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갔다가 사람 좀 만나려고. 누구? 친구. 무슨 친구? 남편은 옷깃을 정리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꾸 캐물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예전 회사 친구야. 남편은 서랍에서 향수를 꺼냈습니다. 손목과 목 주변에 가볍게 뿌렸어요. 운동 갔다가 친구 만나는데 향수까지 뿌려? 제가 웃는 척 물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땀 냄새 날까봐. 재활 전에 뿌리면 다 날아가겠다. 가방에 넣고 갈 거야. 남편은 향수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어볼까? 당신이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고. 그 여자냐고. 최미란 그 여자와 아직 연락하느냐고. 입을 열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진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도록 화면을 손으로 가렸어요.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평소 가지 않던 호텔 근처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직 두 사람이 호텔에 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처 카페를 검색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을 수도 있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 제대로 걷지 못하던 남편. 제가 허리를 받치고 한 걸음씩 복도를 걷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일까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왜? 지금 말하면 됩니다.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지.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성진 씨가 적어놓은 날짜들. 같은 지역의 카드네요. 제가 느낀 불편함. 그것만으로 남편을 몰아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야. 결국 저는 또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점심은 알아서 먹어.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곧이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도 방금 나갔습니다. 차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짧은 질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야 할까요?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봐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뒤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사실대로 물어야 할까요?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수많은 일을 함께 겪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약해졌던 순간에는
제가 곁을 지켰어요. 몸을 씻겨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하고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면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는 남편의 병실 옆자리 보호자였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부탁했고 두 사람이 친해지는 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 친절이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면 저는 그 시작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상대 여자에게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아닙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면서도 그 여자를 만난 것이라면 남편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성진 씨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남편이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늘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돌아올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향수를 뿌릴 때마다 그 여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누가 보낸 것인지 궁금할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한 뒤에도 예전처럼 남편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직접 따라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도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성진 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나가면 오늘 안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의 배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편의 입을 통해 진실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진 믿음을 인정하고 사실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